네, 공룡의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놓고 해야 되는구나. 네. 아니, 시작부터 질문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예. 아니 지난 8월 이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0.25% 인상했습니다. 예. 이 사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서 경기 불확실성 때문에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들이 굉장히 적지 많았었는데, 않았습니다. 적지 않았습니다. 한국은행은 왜 이렇게 인상을 했을까요? 먼저 이제 시기를 한번 조합을 해보면 작년 5월 달에 기준금리를 내렸죠. 코로나 확산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서 경기를 부양하니까 내렸는데 네. 이제 15개월 정도 있다 보니까 금리를 올렸습니다. 저는 당초에 네. 우리나라가 이렇게 빨리 금리 올릴지는 몰랐어요. 코로나에 대한 부담 때문에 금리를 내려놨으니 금리 상태가 꽤 유지된다라는 게 시장에서 많이 의견들이 있었는데 네.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워낙 빠르게 경기를 회복했다. 선진국 중에서 가장 금리를 빨리 올렸거든요. 자부심 느끼셔도 됩니다. 저희도 선진국 중에 하나라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은행도 부담을 하신 것 같긴 합니다. 연일 이제 네 자릿수 인원이 나오고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다 보니까 부담스러워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통화당국이 생각하는 현안들 중에 가장 우선시되는 현안, 금융 안정 때문에 금리를 올린다라고 공식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실 물가를 안정시킨다라는 말은 정말 많이 들었지만 금융 안정이다라는 얘기는 사실 굉장히 생소하기는 한데 그렇죠. 대체 어떤 의미이길래 이 기준금리 인상의 핵심 근거로도 들었을까요? 다들 이제 생소하실 것 같아요. 보통 이 중앙은행 그러면 물가 상승에 대한 견제. 제가 지난번에 이제 투타임에 나왔을 때도 네. 그 당시 물가 때문에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다들 중앙은행 그러면 세트로 네. 물가 상황을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한국은행이 금융 안정을 얘기를 하셨는데요. 한번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네. 우리나라 물가 얼마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이거 한 2%대였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맞나요? 2.56 정도 되고요. 아, 네. 미국은 얼마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예. 굉장히 놀랐던 기억이 나요. 예. 5%대. 예. 네. 단순하게 물가만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는 2%대고 미국은 5%인데 네.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중앙은행이 갖고 있는 물가 목표치는 대략 2% 정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약간 기준치를 상회하긴 했지만 네. 미국보다 훨씬 덜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금리를 올렸고 네. 미국은 금리 인상을 아직 얘기를 안 하고 있고 네. 지난 주말에 이제 미국에서 테이퍼링을 연내에 가시화된다고 얘기를 했지만 네. 어쨌거나 지금도 테이퍼링을 실시하지 않고 있기 맞습니다. 때문에 상대적으로 물가 측면에서 보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왜 금리 올렸어? 다들 생각하신다라는 거죠. 궁금해요, 저. 예. 그래서 이제 물가 안정, 경기도 중요하긴 하지만 네. 지금 시점에서는 금융 안정이 목적이다라고 공식적으로 천명을 하셨죠. 이 금융 안정 예. 확실히 중요한 이슈인 것 같은데 예. 금융 안정이 뭔지에 대해서는 아직 설명을 안 그런가요? 해주셨어요. 도대체 금융 안정 그게 뭘까요? 잔뜩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말씀을 좀 못 드렸는데요. 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뭐죠? 너무 어렵습니다. 어렵군요. 어려워서 저도 말씀을 좀 풀어서 하기가 좀 힘들어서 먼저 사전적인 의미를 한번 말씀 좀 드릴게요. 네. 금융회사들이 정상적으로 자금을 중개할 수 있는 기능이 작동을 한다거나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시장 참가자들이 신뢰를 유지를 하고 그리고 금융 인프라가 잘 갖춰 있다고 하면 금융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보통 이런 상황들을 금융 안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서 금융 안정과 연결되는 포인트인 부동산 시장을 연결해서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집 사실 때 어떻게 사십니까? 일단은 만약에 제가 산다고 하면 그 돈을 다 내고 사기는 좀 어렵고 대출을 좀 받지 않나. 실망입니다. 저는 죄송합니다. 증권에서 얼마면 돼 이럴 줄 알았는데 네. 진짜 대부분의 집을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 대출을 이제 끼게 되죠. 네. 보통 이제 대출을 일으켜서 집을 사게 된다라고 하면 네. 처음에 집을 산 사람들은 지금까지 엄청 이득을 많이 봤죠. 가격 상승에 기쁨을 만끽을 했습니다. 만끽 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다들 이제 그 다음 시점쯤 되면 모든 사람들이 이제 집을 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될 거고요. 돈이 없으니까 은행 창구에 가서 대출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가격이 올랐을 테니까 네. 이전보다는 대출을 많이 일으키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게 점점 이제 한 가구에 그치는 게 아니라 네. 여러 사람들이 되고 국민 대다수가 대출을 일으켜서 집을 사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경제 사이즈와 비교해 봤을 때 부채가 점점 늘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너나 할 것 없이 다 대출을 그렇죠. 하게 예. 하니까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부채를 초기에는 의욕적으로 땡깁니다. 한 달에 얼마 정도까지 감수할 수 있어 하다가 그걸 감내할 수 없는 상황이 되게 된다고 하면 대출을 못 갚을 테니
금융기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뭔가 문제를 생길 수 있는 네. 물건이 되는 것이죠. 어. 그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누적되게 된다라고 하면 일시적으로 집을 팔아야 될 것 같아라는 우려도 생긴다라는 거죠. 그러면 집값도 떨어질 수도 있고 네. 원래 은행에서 잡았던 담보 가치가 얼마면 딱 한다 그러면 그 가치가 떨어질 수 있는 것이고 그걸로 인해서 금융기관이 부실화될 수 있는 상황들을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련의 상황들 자체가 누적되고 커지는 상황들이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금융 안정이 위협받고 있다. 그리고 금융 불균형이 누적되고 있다라는 표현을 하시면서 이제는 내비두면 안 될 것 같다. 뭔가는 우리는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중앙은행이 하는 게 우리나라가 이제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보다 빨리 하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금융 안정이 또 위협받고 있거나 볼 때 예. 아무래도 이 가장 중요한 건 부동산 같은 이런 자산의 가격 동향과 함께 예. 그 자산을 일으켰을 때 대출을 또 얼마나 그렇죠. 함께 했는지 그거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연구님 제가 잘 생각한 게 맞나요? 그렇죠. 가장 금융 안정을 중앙은행에서 강조한다라고 하면 네. 어떤 자산 시장을 중앙은행이 견제하겠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금융 안정을 강조했다라고 하니 네. 자연스럽게 그 연결되는 포인트들이 이제 부동산으로 간 거고요. 네. 보통 이제 뭐 자산으로 부동산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주식이라든지 최근 들어서 이제 핫하게 이제 뜨고 있는 암호자산 이쪽도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돈으로 사는 문제는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대출을 이렇게 산다든지 하게 된다라고 하면 가격이라고 하는 게 항상 오를 수는 없잖아요. 떨어질 수도 있고 변동성. 가격이 붕괴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경고를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네. 실제로 보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상당수 나라들이 과거에도 금융 안정 목적으로 행위를 많이 했습니다. 행위를 했는데 명시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았거든요. 물가 같은 경우에는 물가 목표치 2%를 넘어서게 된다라고 하면 금리를 올릴 수 있어라는 메시지를 갖고 있는데 네. 금융 안정은 상대적으로 그런 메시지가 없다 보니까 그렇게 부각되지 않았습니다만 금융위기 끝나고 나서 네. 각 중앙은행들이 금융 안정이라는 목적을 본인들의 통화 정책의 목적으로 명시를 하고 있고요. 뭐 과거에도 보면 하이힐드 시장이 과열된 것 같네, 아니면 주식 시장이 과열된 것 같네라고 하는 연준 의장들의 멘트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 행위도 일정 정도는 금융 안정을 목적으로 한 통화 정책의 행보였다. 이렇게 풀이는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어보니 우리나라 가계 부채가 사실 어느 정도인지 굉장히 궁금한데 그렇죠. 예. 물가 상승률이 미국에 비해서는 좀 많이 낮은 낮죠. 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올린다고 하면 부채 수준이 더 상당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들거든요. 예. 현재 우리나라 가계부채 수준을 네. 데이터를 한번 말씀 좀 드리면요. 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GDP 대비해서 비중을 환산을 해보면 네. 104% 정도였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랑 비슷하다라고 평가되는 나라들이 호주가 네. 124%, 캐나다는 112%고요. 뉴질랜드는 98%가 거의 100%죠. 영국은 90% 정도 되고요. 다들 궁금해하시는 미국 같은 경우는 얼마인 것 같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그래도 또 선진국이기도 하고 하니까 한 120%? 좀 더 쓸까요?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부채 수준이 낮습니다. 정말요? 예. 아마도 2007년, 2008년에 이제 서브프라임 위기,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부채 조정이 가계 부분에서 원활하게 이루어지면서 미국의 가계 부채가 GDP 대비 차지하는 비중은 80% 정도입니다. 어머. 예. 대출은 한국이 훨씬 스케일이 큽니다. 한국의 경우 제가 어떤 기사를 봤는데 네. 꾸준히 부채가 늘고 있다라는 거를 예, 본 예. 적이 있어요. 예, 그런데 그렇습니다. 이제 이 호주와 캐나다 같은 나라처럼 우리나라보다 절대적으로 부채 비중이 높은 나라가 있다는 게 저는 좀 깜짝 놀랐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 나라들은 아직까지 우리나라처럼 금리를 올리지는 않았거든요. 오, 다들 이제 그 부분에 의아해 많이 하시는데요. 네. 단순하게 절대적인 가계부채 비중 숫자만 놓고 보게 된다고 하면 캐나다나 호주가 훨씬 높습니다만 네. 최근에 들어서 네. 우리나라가 부채가 늘어나는 속도가 엄청나게 가파릅니다. 최근 5년 동안 가계부채의 비중이 늘어나는 나라들의 속도를 한번 평가를 해보니까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빠른 축에 속하는 이런 나라가 됐습니다.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랑 늘어나는 부채 속도가 비슷한 나라가 중국 정도인데요. 네. 근데 중국은 부채 수준이 62% 정도 수준이거든요. 어머, 그거밖에 안 돼요? 예. 우리는 절대 레벨도 높고 늘어나는 속도가 가파르고요. 네. 호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3년, 5년 동안 절대 숫자는 높긴 하지만 그 늘어나는 숫자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대 숫자도 높고 빠르게 늘어나고 있으니 한국은행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대출을 너무 빠르게 일으키는 거 아니냐, 부동산 시장에 너무 올인해서 보는 거 아니냐 생각을 하셨던 것 같고요. 그런 부담들이 이제 결국은 금융 안정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라고 하면서 금리를 올리게 됐다는 거죠. 그렇다면 연구원님, 금융 안정을 위해서 저희가 금리를 올린 거라면 단발적으로 올리는 것보다는 앞으로 더 조금 더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확하게 지적하셨어요. 결국 이제 금리를 올린다라고 하는 뜻은 부채를 일으킬 때 이자 부담을 높여서 부채를 많이 일으키지 말라는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들이니까 네. 늘어나는 과정에서 금리를 한번 올렸고 네. 뭐 추이를 지켜보시긴 할 겁니다. 네. 그렇지만 이런 상황들 자체가 단발성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 당시에 금통위 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통화정책 정상화를 위한 시작을 했다, 출발을 했다라고 하는 건데 그 대신에 점진적으로 올리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금리를 단기간에 빨리 올리게 된다라고 하면 그 과정에서 너무 혼란이 있을 테니까 금리를 천천히 올리겠다, 점진적으로 올리겠다고 말씀하시긴 하셨는데 현재 이제 이주열 총재께서 임기가 내년 3월까지거든요. 네. 보통 이제 지금 시점에서 이제 한 7개월 정도 남았는데 최소한 한 번 정도 더 올리시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고 있고 네. 아마 이제 4월 달에 신임 총재가 취임을 하실 겁니다. 네. 그분도 금융안정 목적이라고 하는 통화정책에 대한 바톤을 이어받아서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크다고 저희 보고 있어서 네. 아마 내년 연말 정도 되면 현재 기준금리가 0.75인데 네. 두 번 정도 더 올리지 않겠느냐. 네. 그래서 부채 부담 커질 것 점점, 같고요. 네, 어깨가 무거워질 것 같은데요. 어깨가 무거워지고 있고요. 코로나 직전에 기준금리가 1.25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 정도 수준을 정상화의 관점에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그 이후의 상황들은 그 당시에 부동산 시장의 상황이라든지 부채 상황이라든지 당연히 경기 상황도 평가를 할 것 같은데 지금 시점에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은 1.25 정도를 지금 상황에서 예측해 볼 수 있는 맥스 정도로 시장에서는 보고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구원님이 한국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잘 들었는데 사실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네. 이거는 이제 사실 미국 얘기예요. 아, 그렇죠. 이 지난 주말에 잭슨홀 미팅에서 이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을 좀 들었는데 도대체 이 테이퍼링이 뭔지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중앙은행에서 양적 완화라고 해서 채권을 사주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행위를 처음에는 뭐 100을 사줬다고 한다 그러면 테이퍼링을 하고 나면 이만큼 사주겠다 그리고 점점 줄여가겠다는 메시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들 뭐 언급하시기에는 긴축으로 전환했다. 네. 중앙은행이 심지어 뭐 채권을 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그건 절대 아니고요. 양적 완화에 대한 규모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형태를 테이퍼링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왜 그렇게 테이퍼링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2013년으로 돌아갑니다. 2013년. 예, 예. 네. 그 당시 어떻게 보면 이제 금융위기를 가장 잘 헤쳐나간 연준 의장으로 버냉키 의장이란 분이 이제 업적 중에 가장 안 좋은 케이스가 테이퍼 텐트럼입니다. 아니 테이퍼링 말고 테이퍼 텐트럼. 예, 예. 네. 그래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텐트럼이라고 하는 게 네. 경기를 일으킨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네. 실제로 시장이 그랬었거든요. 2013년 5월인데 금융위기 때 금리도 많이 내려놨고 채권도 많이 사줬으니까 좀 슬슬 한번 줄여볼게요라고 얘기했는데 네. 시장에서는 이게 뭐야? 테이퍼링은 나 들어본 적도 없는데? 뭐 이러면서 갑자기 텐트럼이 발생을 한 거거든요. 그해 5월 달에 발언을 있고 나서 거의 가을 정도까지 네. 계속해서 금리가 뛰고 그걸로 인해서 주가가 엄청나게 떨어지는 이런 국면이었고 미국에서 금리가 뛰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신흥국 쪽으로 나갔던 자금들이 다시 이제 원복을 하는 회수하는 이런 단계가 됐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발생했으면서 상당히 오랫동안 충격을 받았던 이런 이슈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우려하는 부분이군요. 예, 지난 주말 그 잭슨홀 미팅에서도 이제 네. 테이퍼링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네. 어휘를 끌어내는 과정이 상당히 좀 재밌었습니다. 대놓고 얘기를 안 한 거죠. 살짝 돌려서. 돌려서 얘기해서 네. 생각에 대한 생각을 했다. 와 너무 예, 너무 예. 간접적으로 얘기하신 예. 거 아닌가요? 그때가 워낙에 충격이 크다 보니까 아. 직답을 많이 좀 피해 가졌죠. 그만큼 연준이 테이퍼링을 할 때 신중하게 받아들인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이퍼링을 연내에 실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표현을 하면서도 보면 금리 인상하고는 다른 문제다라고 한 거죠. 금리를 올린다는 뜻은 그냥 네. 문자 그대로 긴축입니다. 돈값을 올려서 돈이 많이 안 풀리게 하겠다는 의미를 갖고 네. 있기 때문에 테이퍼링하고
금리 인상은 분명히 다르다라는 쪽으로 메시지를 강하게 표현하셨기 때문에 명시를 하셨군요. 예. 네. 그러니까 2013년 5월 달에 얘기를 해서 실제로 연준에서 금리를 올릴 때는 2015년도 12월에 올렸거든요. 2년 뒤인. 예. 네. 그 당시에 2013년은 15년과 16년을 볼 수는 없으니까 일단 공포심에 예, 먼저. 공포심에 이제 그렇게 한 거고 그런 부담들이 있다 보니까 네. 연준도 뭐 생각에 대한 생각 그래서 우린 점진적으로 할 거다고 표현을 하고 네. 그리고 테이퍼링을 연내에 하겠다라고 언급을 하시면서도 이건 금리 인상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네, 오늘 공동락 연구원님과 함께 금융위기에 따른 금리 인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점 꼭 유념하셔서 투자 생활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스마트한 투자를 돕기 위해 준비한 투자 탐구 생활 다음 주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 다음 주에 봬요. 안녕. 안녕. 구독, 좋아요 눌러주실 거죠?